자, 여러 부족장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치고 나가요. 하지만 나머지 부족장들의 권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아직 왕권이 약한 단계라 그랬어요. 그걸 네 글자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연맹왕국 단계로 성장한 바로 고구려가 결국엔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이 왕에게로 다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국이 마한 전적을 다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권력이 강화되는 거고, 사로국이 진한 전체를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역시 권력이 강화되는 거고요. 자, 그때부터를 우리는 고대 사회, 드디어 우리 역사의 시간은 고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요, 다 중앙, 왕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자, 권력이 집중됩니다. 어디로요? 중앙으로요. 이래서 이걸 고대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중앙 집권 국가는 이 고대 사회 진짜 깁니다.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눠져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걸 기점으로 그 전 삼국시대, 그 이후는 통일신라와 그 위에 들어서는 발해, 이렇게 해서 바로 그걸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는 삼국시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모든 나라들이 왕권, 왕 1인의 권력이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족장들의 세력을 왕 밑에 관리, 신하라는 이름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1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있는 부족장, 5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있는 부족장, 2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있는 부족장을 똑같이 그레이드 매길 수는 없죠. 이때는 농경국가예요. 자, 농경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장 비옥한 땅을 쟁취하는 거, 거기다가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 이게 곧 나라의 국력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영토, 땅 따먹기를 위한 전쟁이 그렇게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전쟁을 통해서 땅도 넓힐 수가 있고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1000명의 무력을 데리고 있는 부족장의 높은 귀족, 그 다음에 500명을 데리고 있는 부족장이 중간 귀족, 그 다음에 200명의 정말 적은 무리를 데리고 있는 부족장은 낮은 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들에게도 그레이드, 등급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확실하게 그 정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중앙 집권 국가가 되겠고요. 이 고대 중앙 집권 국가, 왕의 권력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영토가 어딜까요? 삼국이 가장 다 탐나했던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강입니다. 이 한강 유역이에요. 여기를 둘러싼 쟁탈전이 정말 심각했죠. 우리 삼국시대 하면 곧 한강 쟁탈전이요. 한강 유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한반도의 중심이잖아요. 한반도의 중심. 거기다가 태백산맥에서부터 북한강 흘러가죠. 자, 소백산맥에서부터 남한강 흘러가죠. 우리 인근의 경기도 양수리라고 있잖아요. 양수, 물이 양쪽에서 온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경기도 카페 많은 양수리 아닙니까? 좋은 음식점 많은. 자, 그 양수리에서부터 그때부터 물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질 거예요. 그 우리 하류에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 한강 하구 쪽으로 이렇게 항해바다와 만나게 되는, 그러면 요 한강 유역 같은 경우는 물길이 넓고요. 과거 농업국가에서 물 마는 거 좋잖아요. 거기다가 한강 하류에 김포평야, 그 비옥한 김포평야를 끼고 있고요. 거기다 중국과 가장 짧은 바닷길까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한강 유역은 정말 탐나는 땅. 그 한강 유역을 애초에 끼고 발전한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백제예요.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4세기에 전성기를 가장 빠르게 잡을 거예요. 4세기는 백제 전성기예요. 어느 왕이냐면, 혹시 백제 왕 중에 어머님들이 과거 배우셨던 그 기억에 의해 좀 기억나는 왕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왕을 탁 던지면 옛날에 배웠던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근초고왕입니다.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은요, 한강 전 지역을 요 마한 일대를 다 확보해요. 그러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해상권을 다 장악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가서 황해도 일대까지 다 장악하니 정말 황해바다 일대를 다 이렇게 싹쓸이 해버린 그 군주입니다. 당시 바로 수도는 위례성, 여기 한성이었고요. 자, 해외로까지 활발하게 진출, 중국의 요서지방이나 중국 산둥이나 일본의 규슈까지, 이렇게 해서 일왕에게는 칠지도까지, 요런 칠지도라는 칼까지 하사해준. 이때 논어와 천자문, 그러니까 유학 자체가 다 일본으로 전파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말 일본을 원시적인 문화에서 고대 문화로 탈바꿈시켜준 정말 고마운 은혜로운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 문화 교류라는 건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아들일 건 없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수한 선진 문물을 전파시켜 주는 거였죠. 이게 바로 4세기 백제 근초광 때 최고의 전성기 때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5세기가 되잖아요. 자,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미친 듯이 치고 내려올 거예요. 자,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 그 위대한 군주가 등장합니다. 자, 고구려 하면 역대로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조를 다 고구려로 꼽는데요. 고구려 하면 딱 기억나는 그 광개토대왕. 맞아요. 그 사람이 4세기 후반에 나오는 사람. 살아생전 만주와 요동을 다 누볐어요. 거기다가 한강 이북까지는 다 점령해 낸 게 바로 광개토대왕이에요. 당시 고구려는 수도가 국내성이었는데 만주요. 딱 압록강 건너가면 바로 이 만주 국내성이라는 지방이 있죠. 자, 여기가 바로 고구려 수도였습니다. 자, 이때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18살에 국왕이 됐는데 한 번도 편하게 국내성에서 왕이랍시고 여유를 부려본 적이 없어요. 18살에 국왕이 돼 37에 죽을 때까지 그 살아생전 1400여 개 촌락을 뺏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 광개토대왕이죠. 그의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왜 장수왕일까요? 진짜 길게 살아 장수왕입니다. 이 사람 98세 살다가요. 왕만 80년. 세상에 이 꼴 저 꼴 다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저 죽어요. 아들이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자기의 죽음이 더 빨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수왕의 다음 왕이 손자라는 거. 그거 되게 우픈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당시 수도 국내성이었는데 아들 장수왕은요. 자, 미련 없이 도읍을 평양으로 끌어내려요. 이때부터 바로 평양이 고구려 수도가 됩니다. 이 평양으로 도읍을 끌어내렸다는 건 뭐 하겠다는 의도겠어요? 맞아요. 한강 유역을 먹어내고야 말겠다는 거죠.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50년 공격 끝에 정말 이 대프로젝트죠. 50년 공격 끝에 한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남한강 상류까지 고구려의 영토가 이렇게 쭉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으로 넘어가는 황산적인 라인업의 결과였어요. 자, 그럼 이제까지 신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 피 터지게 한강역을 둘러싼 쟁탈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라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신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죠. 이렇게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장점 전쟁이 없어요. 단점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권 강화도 되게 늦어요. 뭐든지 제일 늦은 나라가 신라예요. 왜요? 폐쇄적인 지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가 말해주죠. 늦게 터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6세기에 가서야 삼국의 주도권을 잡는 게 신라예요. 신라의 최고의 정복군주 하나 나올 겁니다. 누구냐면 진흥왕이죠. 이제 6세기 신라의 시대예요. 자, 신라에 누가 나오냐면 진흥왕이에요. 자, 신라의 진흥왕.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이 신라 진흥왕이 결국 한강을 다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하게 되니까 정말 6세기 신라는 빵빵 터집니다. 이렇게 삼국의 주도권 6세기 마지막으로 신라가 다 장악하게 되면서 7세기가 되면 삼국 통일까지 읽어내고야 마는 거예요. 자, 7세기 통일의 시대입니다. 7세기는 통일의 시대, 통일이라는 키워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삼국을 정리할 때도요. 정말 깔끔하게 4세기는 백제, 5세기는 고구려, 6세기는 신라, 7세기는 통일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만들어요. 평생 기억력에 오래 가져가라고요. 7세기 통일하면 머릿속에 삼국통일 먼저 떠올리겠지만 아니, 삼국통일보다 먼저가 중국이요. 중국이 남북조 대분열이었다가 중국이 뭐로 통일되냐면요. 수나라로요. 이렇게 해서 바로 수나라가 고구려와 필연적으로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요동부터는 고구려, 요서지방까지는 수나라니까 이 두 개 나라가 먼저 싸우니 그게 진짜 유명한 전투인데요. 고구려 대 수나라가 싸운 전투, 그게 바로 고구려 을지문덕이란 명장의 살수대첩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살수대첩. 살수대첩 고구려가 승리한 결과 수나라 어떻게 될게요? 멸망. 나이. 자, 수나라 바이바이. 자, 수나라는 건국된 지 37년 만에 멸망을 맞이하고요. 그러고 들어선 나라 당나라예요. 당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 대 당나라가 또 붙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안시성 전투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고구려는 이 두 개 나라를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걸 민족의 방파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이때 고구려가 수나라 혹은 당나라한테 무너졌더라면 신라와 백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구려가 너무나 큰 역할을 해낸 거죠. 하지만 그러느라 국력을 너무 썼어요. 그래서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바다건너 당나라와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죠. 자, 나당 연합군이에요. 나당 연합군. 나당 연합군. 당나라는 고구려를 차지하고 싶어요.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어요. 이 두 개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결성, 이게 바로 삼국통일 첫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먼저 멸망시키기 쉬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역시 딱 지도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백제가 영토가 쪼그라들어 있죠. 백제가 멸망입니다. 백제가 멸망이에요. 백제 멸망이 660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8년 뒤 고구려가 멸망. 국력을 너무 썼어요. 고구려 쉽게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다 차지하고 백제 땅을 신라가 갖는 걸로 삼국통일이 완성될까요? 아니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지배하려 해요. 이래서 어제의 동맹은 깨져버리고 나당 전쟁으로 돌입. 이 나당 전쟁에 결정적으로 승리한 게 우리가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가까스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대동강으로 끊어지는, 그러니까 대동강은 지금의 평양을 관통하는 강이에요. 평양 주변으로 국경이 딱 그어지면서 이 고구려의 이 넓었던 땅을 다 당나라에게 떼줘버린 거죠. 이게 바로 두고두고 신라의 삼국통일의 한계점으로 지적받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우리나라 민족통일이 이루어졌거든요. 단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욕먹는 삼국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위에는 고구려 부흥운동 결과 22년 만에 우리가 통일이 완성된 게 통일이 완성된 게 676년이거든요. 단 22년 만 698년 뭐가 들어서게 되냐면 바로 발해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래는 김씨가 위는 대씨가 이 나라를 차지하니 이를 남북국이라 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